자, 톡톡 바이오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이 시간을 통해서 바이오 시장에 어떤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는지 큰 줄기를 잡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최근 시장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이 지속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백신이 있어야만 이 상승은 또 지속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올해 과연 언제쯤 백신이 개발돼서 우리가 직접 주사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이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주시죠. 네, 케미컬 에너지 투자 전문의 차홍선 대표, 또 강혜견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가 이제 계속 마스크는 쓰고 다녀요. 계속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은 있다는 건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지금 보면은 이제 S&P,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까지 거의 도달했고, 네. 나스닥은 3,4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2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 6%까지 거의 육박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면은 과거에 미국 금리가 보면은 2.5%에서 지금 뭐 얼마입니까? 제로 금리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많이 확대됐다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처럼 이제 바이오를 하는 입장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조금 해석을 이렇게 우리 쪽으로 좀 가져와서 해석을 해보면은 여태까지는 경제재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제로금리라는 유동성 확대가 있었지만 더 큰 요인은 렘데시비어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보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31% 정도 개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주가는 렘데시비어가 끌고 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지만 한참이 올라온 시점에 대비해서는 뭐 20% 가까이 하락한 지점에서 멈춰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차 대표님께서는 주가가 이렇게 정체된 이유가 어떤 점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S&P 500 기준으로는 전고점 대비 그러니까 6% 정도 하락한 지점이 있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16%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 언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왜 과거에 보면은 흔히들 보면 제로금리를 했던 때가 이제 잠깐만 돌아가면은 11년 전입니다. 2009년도 때 미국 제로금리였죠. 그러면서 이제 10년 호황을 이루었는데 지금 이제 급격하게 제로금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가가 많이 뻗어가고 이미 전고점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주가라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현재 전고점이라든지 이거를 돌파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치료제는 렘데시비어가 에볼라 바이러스 쪽 치료제가 급격하게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신이 되어야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모니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신이 중요한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9월 백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연 이렇게 가장 빠른 속도로 9월 백신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은 팬데믹이라는 게 2차 팬데믹이라는 게 우려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이제 유동성 확대를 보면서 주식을 사는 경우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2021년 초나 2021년 중반으로 넘어간다면 지금 이제 겨울이 우리 같은 경우는 북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2차 팬데믹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온 주가도 약간 불안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9월 백신이냐 2021년 초 백신이냐 그런 양극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그 중요한 이야기를 직접 하시면 어쩌십니까? 저희가 해야 될 걸 좀 남겨주세요. 자,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좀 짚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차홍선 대표가 얘기했던 겁니다. 코로나19 백신이 9월에 정말 가능할 것이냐. 사실 언론에서는 9월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는 9월부터 백신 주사 우리 맞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전례는 없습니다. 이런 전례는 없고요. 지금 보면은 뭐 8월 달까지 임상을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1상, 2상 하던 기업이 그리고 20억 명분을 동시에 생산한다는 전례는 없는데 지금 현재 그 기업 자료에 의하면 우리 뭐 강혜경 고문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150조나 되는 그런 큰 기업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본인들이 지금 현재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임상도 준비하고 생산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정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9월 정도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월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6월이면은 6월, 7월, 8월, 9월 몇 달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빠르면 빠를수록 좋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어떤 만큼의 힘이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9월 백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백신 접종 시기가 언제냐면은 10월 달하고 11월입니다. 자, 왜 이때 맞아야 됩니까? 겨울이거든요. 지금 현재 조금 바이러스가 올라오다가 지금 보면은 조금씩 주춤하지 않습니까? 왜 주춤합니까? 바이러스는 온도에 약합니다. 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창궐하는 게 약한데, 자, 북반구 지금 이제 겨울에 들어갑니다. 좀 있으면 이제 10월달, 11월이면 겨울에 들어가기 때문에 10월과 11월이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가 집단 감염에 집단 면역이 들어가야 제가 볼 때는 이 2차 감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9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9월 백신이 아니고 내년 초로 넘어간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2차 팬데믹도 우려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2차 팬데믹도 되지만 1차 때 보면 한 마이너스 한 40% 정도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35% 정도 빠졌거든요. 네네. 그런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강혜경 고문님, 그러면은 진짜 그 9월 백신이 가능할지 여부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 현재 백신의 전 세계적인 개발 상황은 어떤 상태죠? 예, 현재 글로벌에서는 다양한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 물질을 이용하는 핵산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그리고 단백질 백신 등이 이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 개발 일정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봤었을 때 올해 그 9월에 바이러스 백신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지금 가장 빠른 상황입니다. 이 기업은 임상을 올해 8월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먼저 그 20억 명분의 그 백신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이제 표에서 보시면은 그 별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능이 확인이 되면 9월에서 10월부터 내년 초까지 그 영국과 그 미국에 먼저 백신이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중저소득 국가에도 그 공급하기 위한 계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기업에 따르면 이 20억 명분의 백신은 영국과 그 미국의 4억 명분이 그리고 중저소득 국가의 10억 명분이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와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를 통해서 3억 명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임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생산한다는 것이 사실 이해는 잘 안 가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미국과 영국에 먼저 우선적으로 공급이 된다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임상이 완료되기 전에 그 의약품을 생산한다는 게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코로나19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 영국과 미국에 먼저 공급되는 곳은 이 개발하는 이 연구소와 기업이 영국 기업이고 그리고 먼저 개발하는 도중에 미국 보건부 산하의 바르다로부터 약 1조 2천억 원의 그 백신 개발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먼저 공급할 거다. 그리고 임상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 것은 이 긴급성 때문이다라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기업, 그러니까 이 기업의 현재 상황은 어때요? 그 임상 단계는? 예, 이 기업은 이제 관련된 기업에 따르면 현재 그 10,000명의 그 자원자를 목표로 임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추가로 4만 명의 그 자원자를 더 모집을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정도 규모는 대규모 임상 그 규모입니다. 네, 그렇다면 조성기 기술고문님, 9월에 출시된다는 이 백신 어떤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나요? 예,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즉, 그 벡터로 이용되는 아데노바이러스 유전자 일부에다가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이어 붙여서 투여하는 것입니다. 투여된 유전자 정보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강혜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10,000명 정도의 지원자 그리고 추가로 4만 명을 더 모집해서 임상을 진행한다고는 했는데 혹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 백신이 코로나19 백신의 어떤 상용화 경험이 없는 백신이라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용화된 경험이 있는 건가요? 예, 상용화된 경험이 있는 기술입니다.
그 작년 12월에 승인된 에볼라 백신이 있는데 그때도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술적으로 상용화 단계까지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9월까지 20억 명분의 생산을 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자를 화학적으로 복제해서 백신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생산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설비에서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정말 9월 출시가 가능할 것이냐. 강혜경 고문님, 9월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이 기업이 실제로 그 주식시장에서 어떤 신뢰를 많이 얻어 놓은 상태의 그런 기업일까요? 예, 이 9월에 그 백신을 출시한 것을 목표 삼고 있는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약 150조 원이고요. 매출액은 약 30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보면 약 26% 나오는 그런 기업입니다. 굳이 달성하고 있는 시가총액과 매출액이 신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면 그 신뢰가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상장된 기업이라면 이 삼성전자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2등인 기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밤 사이에 이 백신을 개발하는 이 기업이 렘데시비어 기업을 그 합병하는 그런 제안에 관한 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 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국 정부와 단체가 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는 최소 그 1조 2천억 원의 자금 지원금을 받기로 했는데요. 다른 기업의 경우도 약 5,800억 원 그리고 약 5,400억 원 정도의 그 지원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9월 백신의 임상 결과 잘 나올 것으로 보여서 어떠세요? 현재 이 기업은 임상 1상과 그 2상이 동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상 결과를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이 기업과 그 공동으로 연구 중인 이 연구소가 이제 오래된 그 연구 실적과 경험을 봤었을 때 임상은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에 나올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개발 진행은 어느 정도로 현재는 좀 다가섰을까요? 그 올해 안에 그 mRNA 백신이나 그 DNA 백신이 승인을 목표로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초에 그 다른 기업의 바이러스 벡터 그 기반의 그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계획 중에 있고요. 단백질 백신이 승인을 목표로 해서 그 올해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백신은 사용 승인이 된 적이 없는 그 핵산 백신에 비해서 그 오래된 백신입니다. 이제 조금 이야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단백질 백신, 뭐 핵산 백신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mRNA 백신, 뭐 DNA 백신, 단백질 백신 이런 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mRNA 백신이나 DNA 백신은 그 핵산 백신으로 바이러스의 그 유전 정보만 이렇게 넣어줘서 인체 내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거고요. 단백질 백신은 유전 정보 단위가 아닌 그 바이러스 특유의 단백질을 이렇게 접종하는 그런 백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체가 생기는 원리는 이런 백신들이 비슷한 이런 원리입니다. 아까 전에 미국 백악관에서 지원하는 5개 백신 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5개 그 백신 관련 기업에 대한 그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요. mRNA 백신과 이 바이러스 벡터 기반의 백신을 개발 중인 이 5개 기업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5개 기업은 코로나19 이 백신 생산 가능성이 높은 후보 기업이 선정되었고요. 이 선정된 기업들은 추가적인 재정 지원과 그리고 임상시험 지원 등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 중에는 미국 보건부 산하의 이 바르다로부터 이 백신 개발 그 지원금을 받은 곳이 좀 많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9월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9월 백신 실패하더라도 사실 백신의 개발 동향을 보면은 최소한 내년에는 우리가 아무 걱정도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백신이 안 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뭘까요?
앞서 이제 차 대표님께서도 잠시 언급은 하셨는데요. 11월 전까지 이 백신이 나오지 않으면 2차 팬데믹의 그 우려가 있습니다. 독감 백신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10월에서 11월경에 접종을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19의 경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0월에서 11월에 이 백신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2차 팬데믹이 우려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조성희 고문님께 여쭙겠습니다. 9월 이후에 또 백신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들은 어떤 기술로 개발이 되고 있나요? 예, 9월 이후에 가장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은 RNA를 넣어주는 백신입니다. 바이러스의 일부 특정 단백질을 생산하는 mRNA를 넣어주는 기술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된 단백질이 면역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mRNA 백신 기술은 아직 상용화까지 개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는 기술이지만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서 충분히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문님, 근데 그 상용화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량 생산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RNA 백신도 대량 생산이 돼서 신속하게 이용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신속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을 그 대량 생산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벡터를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는 mRNA를 화학적으로 대량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설비에서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 밖에 다른 기술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른 기술로는 이제 원래 보면은 정통적으로 사용된 방법은 그 바이러스 자체를 약독화시키거나 불활성화시켜서 하는 것이 정통적인 방법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나왔고 그중에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특유 단백질을 만드는 그 단백질을 백신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그 단백질을 백신으로 할 경우에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물공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투여하게 됩니다. 이때 그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이 잘 나타나도록 바이러스와 비슷하게 입자를 만들어서 투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가 9월에 백신이 꼭 나와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현재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다음 키워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자, 바로 코로나19의 백신 증시의 상승 모멘텀이 될 것이냐라는 것인데 그러면 차 대표님, 만약에 9월에 코로나19 백신이 출시되지 못한다면 증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할까요? 흔히들 보면 이제 주식시장이 약간 1차 팬데믹 때문에 이제 36% 하락을 했죠. 네네. 했는데 이제 원래 주식 경험이 보면은 한 번 그 주식을 하락한 경험을 했는데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때는 이렇게 거의 허리들 말하는 백신을 맞은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1차 팬데믹 때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항공산업이 거의 약간 많이 주춤한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9월 백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9월 백신이 나오지 않고 내년 초에 나온다면 그 중간에 2차 팬데믹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주가의 전 세계 S&P 500도 그렇고 좀 부정적이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임상 종양 학회가 열렸는데 바이오 쪽에 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여기에 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일까요? 예, 아까 그 최대 합병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것도 항암제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최대 학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은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사상 최대의 그런 종양 학회가 열렸습니다. 이 아스코가 열렸는데 아스코가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향후 항암제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 아스코에 주목해야 되냐면은 이때 기업들이 보면 흔히들 지금 요번에도 나왔는데 지금 이제 세포 치료제 쪽을 하면서 항암제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 주가가 한 150%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면은 길게 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학회에서 중요한 결과를 발표하는데 전문가들이라든지 경쟁 기업에 의해서 저 기술 좋은 기술이다. 그럼 그때 곽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참가하고 미국 기업들 많이 참가하는데 이 아스코를 크게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 고문님, 그러면은 이제 그 학회 기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에 따라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또 급변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아스코 학회에서의 주요 이슈는 뭐였나요? 예,
5월 29일부터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열렸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그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으로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서 이제 차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상 진행에 따라 이 발표한 기업들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 주요 이슈는 이제 일단 이번 그 임상종양학회에서 최대 화두는 면역항암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면역항암제 후보 물질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PD-1이나 PD-L1 그리고 이제 이거에 이은 차세대 면역항암제와 연관질 수 있는 이 TGS에 대한 효능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이슈를 좀 말씀을 하셔서 과거 사례에 대해서도 좀 잠시 언급을 좀 해보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아스코학회에서 연구 발표한 후에 기업 가치 약 13조 원과 약 8조 원 그 기업으로 인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언급하신 이 면역 항암제에 대한 설명과 매출 규모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이 면역항암제 쪽에서는 PD-1이나 PD-L1 이제 이런 TGC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면역항암 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 면역항암제가 연간 매출액이 약 12조 원이고요. 올해 1분기 실적으로 봤었을 때 그 45%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이번 학회에서 또 다른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만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예, 위암과 그 폐암 연구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혈액암과 관련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장기간 그 추적 결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 외에 방광암과 그 간암과 관련한 생존 기간과 임상 3상에 대한 발표 등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방암과 관련해서는 수술 전후 보조요법이나 그 병용요법 관련한 발표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 국내 기업들도 참가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어떤 내용을 발표를 했나요? 네, 이번 그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것하고 그리고 다른 그 항암제와 병용한 임상들 그리고 표적 항암제 신약의 발표 내용으로 나눌 수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는 국내 임상이 좀 앞서 있고요. 국내 기업이 앞서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의 이 항암 연구와 관련해서는 초기 임상 단계이거나 아니면 국내 임상에 한정되는 것이 글로벌 그 다국적 제약사들과의 그 발표 내용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성기 고문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번 학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항암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향후에는 항암제 기술이 어떤 쪽으로 많이 그 주목될 것 같으세요? 예. 그 최근의 동향을 한번 보면 결국은 면역 항암제를 주축으로 하고 좀 보완하는 기술이 많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기존 것보다 좀 더 좋은 표적 항암제를 개발해서 병용해 보겠다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종양 증식 관련 유전자 발현 마커를 이용해서 개인별로 좀 개별 맞춤형 기술이 개발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아마 굉장히 많이 그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면역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는 보조 신호라든지 아니면 증진하는 보조 신호를 이용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개발됨으로써 면역 항암제와 병용해서 좀 더 치료 효과를 높이는 그런 기술들이 꾸준히 발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사실 이 미국 임상종양학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짚어본 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향후 이 투자 전략에 가장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쭤본 거거든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 그림을 보시면 좋은데 흔히들 보면은 레블리미드라는 혈액암 치료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2005년대 보시면 2005년도부터 매출액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15조까지 올라갔는데 또 포함해서 그런데 2005년도에 미국 FDA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매출액이 제로였어요. 기업 가치는 그때 당시에 5조가 됐었는데 근데 허가를 받고 나서부터 110조까지 20배가 22배가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보면 흔히들 발표하는 기업들이 아스코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주요 학회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발표하는지 그리고 데이터는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 그런 거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은 이제 기술 학회에서 어떤 기술 수출을 했다가도 나중에 기술 수출이 좀 취소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어서 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흔히들 보면은 임상이 들어가고 나서 50개 중에 1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그래도 가장 그래도 신뢰성 있는 기술들은 흔히들 보면은 글로벌에 한 20건, 22건에 있는 빅파마들이 사는 라이선스 인한 기술 같은 경우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신뢰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지만 그 기술조차도 이렇게 파기돼서 그렇죠. 나오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계속 그 조금 학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공통점이 있다면 앞부분이 전반기에도 보면은 우리 지금 흔히들 보면은 그 합병 그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하고 백신 기업이 합병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기업이 두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합병의 얘가 예를 들면은 치료제하고 백신을 결합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보면 항암제 아스코지 않습니까? 두 네네. 기업이 공통점이 항암 분야에 지금 필사적으로 1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조금 한 잠시만요. 예. 그 원래는 아스트라제네카 저희가 외신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내용이 아스트라제네카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합병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일단 그 뉴스에서 나온 외신에서 나온 내용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코로나 백신은 없지만 옥스포드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코로나 치료제를 갖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두 기업이 합병한다. 이 정도까지만 갖고 있는데 네. 코로나 분야와 항암제 분야가 따로 지금 병행되고 있는 거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분야가, 네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는 치료제, 바이러스 치료제 기업이고 하나는 바이러스 백신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시장 규모가 아니면 50조, 100조 규모는 맞습니다.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파기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석권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네네. 같고요. 그 레벨 상위 전략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30조고 매출액이 하나는 22조면 합치면 52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1등 기업 같은 경우가 55조대에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자, 합병을 해서 우리는 가장 큰 시장이 항암제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첫째, 항암제를 하려면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합병을 해서 1등을 따라가고 1등을 넘어서겠다는 이런 무서운 전략 같고요. 두 번째는 바이러스 치료제하고 백신 분야를 둘이서 석권하겠다. 그런 전략이 합병의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파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두 가지의 주제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백신이 과연 9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와 함께 아스코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이슈, 이 두 가지를 합친 내용이 두 기업의 합병 내용이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그 바이오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웅선 대표, 또 강혜경 시장고문과 조성기 기술고문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